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북한의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엘리트층의 이중적 생활과 특권을 직접 목격한 후 자유를 찾아 탈북한 김소령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전용기 참매 1호의 승무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최상위층의 삶을 경험했던 그녀는 스위스 제네바 방문 중 자유세계의 현실을 접하고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김소령 씨가 북한 엘리트로서 누렸던 특권과 동시에 감시당했던 삶,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한국 대사관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은 극적인 탈출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또한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과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통일된 조국을 향한 그녀의 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인 김소령입니다. 저는 과거 북한 내 엘리트 승무원으로서 앞길이 창창했었죠. 처음 승무원 교육을 받던 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평양 시내 특별 건물에서 진행된 그 교육은 북한에서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는 자리에 선발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죠. 김일성 종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부모님의 당 충성도와 제 외모, 능력이 모두 인정받아 참매 1호의 승무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교관은 엄숙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제 최고 지도자 동지를 직접 모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당과 조국이 나에게 부여한 최고의 임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양에서 태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저 김소령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러워하셨고 친구들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죠. 특별 배급품과 평양 중심부의 아파트까지 주어진 저는 북한에서 최상위 계층으로 올라선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완벽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 한 올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물론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몸에 배어갔어요. 선임 승무원은 매일 나의 빛나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적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느낀 불안감은 지도자의 전용기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표정까지 감시당하는 현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승무원들 사이에도 서로를 감시하는 시선이 있었고 누가 더 충성스러운지 경쟁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어느 날 감시원이 전날 내가 책상에서 무엇을 그렇게 오래 쓰고 있었는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방에서조차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숨이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도층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대외적으로는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최고급 외제품들과 사치품을 즐기는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했거든요. 백성들이 고통받는 동안 그들만의 특권 세계가 존재한다는 현실이 제 마음속에 회의감을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모든 의심과 불안을 억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매 1호의 다음 임무가 전달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특별 선발 승무원들이 수행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방 세계에 나갈 기회가 생긴 것이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내 인생이 크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 마지막 안전 점검을 하는 동안
제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긴장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예감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에는 그저 첫 해외 임무라 설레는 마음으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내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양을 떠나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푸른 하늘이 낯이 자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는지, 저 너머에는 어떤 삶이 펼쳐져 있는지 상상하며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우기로는 외부 세계는 모두 가난하고 불평등하며 착취당하는 곳이라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이런 의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첫 순간부터 충격이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여유로웠죠. 마치 어떤 무거운 짐도 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화려한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김소령 동무, 창밖만 보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 옆자리에 앉은 보위부 요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궁금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착취와 불평등의 상징이라고 배운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이 오히려 풍요롭고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후 지도자 일행은 최고급 스위트룸에 묵었습니다.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 지도자와 수행원들이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와인과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인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지도자들은 사치를 누리고 있었죠. 이 모순된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기적처럼 잠시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회의 준비로 바쁜 틈을 타 저는 호텔 주변을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레만 호수 주변을 걷다가 우연히 한 작은 서점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서점 안에서 저는 북한 관련 코너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본 책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실제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이 저를 흔들었어요. 그 서점에서 1시간쯤 머물렀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넘기다가 문득 시계를 보고 놀라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누구도 제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본 것을 못 본 척하고 알게 된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국제회의장에서 우연히 한 국제기구 관계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잠시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는 북한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곳 생활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따뜻한 인간미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대화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이틀째 진행되던 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서 본 자료들과 제네바의 현실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더 이상 평소처럼 행동하기가 힘들었죠. 미소를 지으려 해도 입꼬리가 떨렸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김소령 동무. 요즘 뭔가 이상해 보이는군. 무슨 문제라도 있나? 보위부 선임 요원 박정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빛에서는 의심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죠. 시차 적응이 힘들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어제 만났던 국제기구 관계자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그 스위스인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인사했고 저는 주변에 감시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가 불안해 보인다며 걱정했죠. 괜찮으세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했어요. 대신 제가 서점에서 본 책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책들이 사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이클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실제 상황은 책에 나온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순간 먼 곳에서 박정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가 저를 불러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함정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호텔 밖으로 나간 적이 있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집요하게 물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의심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소령 동무, 내일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귀국 후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거요. 특히 이번 출장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그의 말에 담긴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왔고 창문 너머로 제네바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자유를 뒤로하고 다시 그 감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계속 고민했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게 분명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해도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다시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탈출해야 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겪을 보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대로 돌아간다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 없이 입고 있는 옷 그대로였어요. 마음속으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호텔의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갔어요. 다행히 야간 경비원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저는 무사히 호텔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제네바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운전사에게 한국 대사관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택시가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내린 저는 잠시 대사관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이 문을 통과하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서 있는 동안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호텔에서 사용하던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정호와 다른 보위부 요원들이 벌써 제 실종을 발견하고 추적해온 것이 분명했어요. 공포에 질려 대사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뒤에서는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령 동무, 거기 서시오. 박정호의 날카로운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더욱 절박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은 절망감이 밀려왔죠. 그때 기적처럼 대사관 문이 열렸고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망명 신청, 제발 도와주세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경비원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뒤에서는 박정호가 달려오며 소리쳤지만 이미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선 상태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이곳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시간은 혼란스러웠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긴급히 소집되었고 저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분과 북한에서의 위치, 그리고 망명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점차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북한 요원들이 대사관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분노와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의 전용기 승무원이 망명한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을 테니까요. 외교적 공방이 시작되었고 스위스 경찰도 대사관 주변에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소령 씨,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대사관 직원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 탈출로 인해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그렇게 첫날 밤을 대사관의 임시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무거운 죄책감과 함께였죠. 다음 날 마이클이 대사관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유엔 인권 담당관이었고 제 망명 과정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제 결정이 옳았다고,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이클의 말에 새로운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자유를 찾아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대사관에 머물며 한국행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고 북한은 저를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해요. 일주일 후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래 공항으로 이동했고 출국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제네바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헤매다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 위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북한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북한에서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을 품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동안
미국 제국주의의 괴뢰국가라고 배웠던 곳이 이제 제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맞이했고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김소령 씨,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국정원 요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국정원 안가에 도착한 후 저는 2달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현실, 지도층의 생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조사관들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들은 제 가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려 노력했고 언젠가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령 씨가 제공한 정보는 매우 가치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조사관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지만 동시에 배신자가 된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 믿고 따랐던 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털어놓은 것이 맞는 일인지 갈등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 탈북한 사람들이었고 제가 누렸던 특권층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와, 참매 1호 승무원이었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한 여성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 저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포였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한의 역사, 경제, 정치 체제를 배우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받아왔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전쟁의 실상과 분단 이후의 역사를 배울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보다 이 모든 비극이 우리 민족의 아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령 씨, 적응하는 게 힘들지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상담,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저는 드디어 서울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임대주택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처음 혼자 살게 된 원룸은 평양에서의 특별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밤에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습니다. 남한 생활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언어의 차이, 문화적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끔은 우월한 평양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티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내가 누구였는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취업은 또 다른 난관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여러 단체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제 경험이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의 자원봉사는 제 삶에
새로운 목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보조로 시작했지만 점차 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특히 북한 고위층의 실상과 생활에 대한 증언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국제 포럼 참석 등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하게 되었죠. 당신의 증언은 매우 귀중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단체 대표의 격려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했죠.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청문회가 열렸고 저는 증언자로 초청받았어요. 제네바에서 다시 마이크를 만났고 그는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국제사회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는 김소령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전용기 승무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목격한 북한의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증언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북한 지도층의 호화로운 생활, 일반 주민들과의 극명한 대비, 그리고 인권 탄압의 실상까지 모든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경청했고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증언은 국제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고 북한 당국은 저를 인민의 배신자로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청문회 이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 정식으로 취업했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어요. 특히 북한에서 엘리트 생활을 하다 탈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혼란과 죄책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으니까요. 남한 생활 3년 차가 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찾아간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과 동생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정보였어요. 제 탈북 이후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항상 걱정했지만 실제로 그 소식을 듣게 되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 정확한 위치와 상황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돕겠습니다. 담당자의 위로에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홀로 집에 돌아와 오열했어요. 자유를 찾아 떠난 선택이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이제는 단순히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과 정치범들을 돕는 활동에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족과 조국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한 생활 5년 차가 되던 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노력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일부 정보가 입수되었고 그 중에는 제 가족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여전히 수용소에 계셨지만 동생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어 생존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 소식은 제게 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참여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작은 변화라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덧 남한에서의 생활이 7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개의 다른 삶을 살아온 것 같은 이질감이 커졌어요. 북한에서의 삶은 마치 먼 옛날 꿈처럼 느껴졌고, 남한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원에서 북한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진학했어요. 학문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고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갔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며 가끔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완전히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처럼 가족과 함께했던 날들이 다가오면 그 공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업무에 더 몰두하며 그 감정을 달래려 했어요. 국제 활동도 계속되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초청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하고 강연했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은 의미 있었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북한 체제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신중해야 했으니까요. 7년 만에 다시 찾은 제네바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그곳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장소였어요. 호텔에서 바라본 레만 호수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자유를 향한 도망자였던 그날과 달리 이제는 당당한 인권활동가로 이 도시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장에서 마이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변함없는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그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감정적인 증언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처음 탈북을 결심했던 그 서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북한 관련 코너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이름이 적힌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서점을 나와 레만 호수 주변을 걸으며 그날의 탈출을 떠올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던 그 새벽,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정이 저를 이곳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했어요.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북한에 두고 온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북한에서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젊은 탈북민들이 학업과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시행착오와 극복 과정을 바탕으로 그들이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주말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고립감은 비슷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닌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공감과 위로를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한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이 발각될까 두려워 항상 불안해했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서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그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지혜가 되고 아픔이 강인함이 된다는 것을요. 남한 생활 10년을 맞이하던 해, 저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와 학계를 오가며 활동하던 중 한 방송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는데 진행자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지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부터 일반 주민들의 고단한 삶, 그리고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시청자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저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송 활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민 지원 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최근 탈북한 한 여성이 저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만남의 자리로 향했어요. 그녀는 제가 있던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최근 중국을 통해 탈북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전해준 소식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직 살아있으며 현재 평양 외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지만 동생은 어떤 연줄로 인해 특별 사면을 받아 석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동생이 몰래 저에 관한 소식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제 탈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테니까요. 며칠 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돕는 비공개 네트워크에 참여했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분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북한학과 탈북민 연구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여러 정부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어요.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던 남한 출신 연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더욱 강하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통일된 조국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더욱 열정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교육에 힘썼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탈북 15주년을 맞아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출판하는 일이었어요. 각자의 탈북 동기와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의 도전과 성취를 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아픔과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책이 출판된 날, 출판 기념회에서 저는 긴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해 전, 제네바의 그 결정적인 순간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선택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으니까요. 연단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평화롭게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제가 탈북 이후
줄곧 품어온 꿈이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평양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그곳도 이렇게 자유롭게 빛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여정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요.